저녁 6시. 창밖으로 노을이 번지고 있습니다. 주황빛과 보랏빛이 뒤섞인 그 하늘을 여러분은 오늘 바라보셨습니까? 아니, 어쩌면 바라볼 겨를조차 없으셨을지도 모릅니다.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혹은 저녁 준비를 하시느라 부엌에 서 계셨을 테니까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이 노을을 함께 바라볼 사람이 있었으면. 50대 중반의 한 남성분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저녁 혼자 산책을 해요. 아파트 단지 뒤편에 작은 공원이 있거든요. 벤치에 앉아서 해지는 걸 보는데 그때마다 가슴이 텅 비는 것 같아요.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게 그게 그렇게 크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에게는 더 이상 그런 행복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듯이 담담하게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분이 계실 겁니다. 배우자와 사별하신 분, 이혼 후 홀로 아이들을 키워내신 분, 평생 일에만 매달리다 문득 정신 차려보니 곁에 아무도 없더라는 분, 혹은 배우자가 계시지만 오랜 세월 함께하면서 어느새 말없이 각자의 방에서 텔레비전만 바라보는 사이가 되어버린 분도 계시겠지요. 가슴 한구석에 시린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은 밖에서 불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그 방에서 새어나오는 바람입니다. 외롭다는 말을 입 밖에 내기가 부끄러우셨을 겁니다. 이 나이에 외롭다니, 그게 무슨 나약한 소리냐고 스스로를 다그치셨을지도 모릅니다.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나이라고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되뇌셨을 겁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 그 단단한 다짐에도 금이 가는 순간이 찾아오지 않던가요? 새벽 3시 문득 눈이 떠져서 천장을 바라볼 때, 명절에 자녀들이 다녀간 뒤 갑자기 조용해진 거실에 홀로 앉아 있을 때, 병원에서 작은 검사를 받고 나오는 길 결과를 함께 기다려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순간들이 여러분의 가슴에 차곡차곡 쌓여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견뎌오셨겠지요.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이 들어 무슨 연애냐는 말에 숨겨진 진실과 거짓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찾아온 사랑이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의 삶 전체를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쩌면 이 이야기가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조금은 다른 눈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시게 될 거라고. 그러니 잠시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시간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를 떠올려 봅시다. 연애라는 것이 어떤 의미였습니까? 1970년대, 1980년대. 그 시절의 연애는 지금과는 사뭇 달랐지요. 선 보고 만나서 몇 번 얼굴을 익히고 괜찮으면 결혼. 연애 기간이라고 해봐야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 손 한번 잡아보기 전에 약혼을 한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연애는 결혼으로 가는 관문이었고, 결혼은 인생의 당연한 과업이었습니다. 좋아하는 감정보다 조건이 먼저였고, 설렘보다 책임이 앞섰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한다는 말이 오히려 철없게 들리던 시대, 부모님이 정해주신 분과 맞선을 보고 크게 흠잡을 데 없으면 혼인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사랑은 결혼 후에 만들어가는 것이라 배웠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아이들을 낳고 교육시키고 독립시키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자신의 행복은 늘 뒷전이었지요. 나보다 우리보다 아이들이 먼저였습니다. 그렇게 30년, 40년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60이 넘은 배우들이 로맨스 드라마에 나옵니다. 70이 넘어서 재혼하셨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인터넷에서는 황혼 연애, 시니어 데이팅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쓰이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더 이상 결혼을 필수로 여기지 않습니다. 연애 자체를 삶의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고,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만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어쩌면 약간의 부러움과 함께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저 나이에 연애라니 좀 보기 민망하네.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육받았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 불편함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정말로 나이 들어 연애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런 삶을 바라면서 그것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억압해왔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 세대는 욕망을 숨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라 배웠습니다. 특히 중년이 되고 노년에 접어들면서 원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먹고 싶은 것 대신 몸에 좋은 것을 먹고 하고 싶은 것 대신 해야 하는 것을 하며 만나고 싶은 사람 대신 만나야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길고도 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억압이 과연 여러분을 행복하게 했습니까? 자녀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것 후회하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해오신 것 자랑스러우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자녀들도 장성했고 은퇴도 했거나 앞두고 계시고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이 시점에서 여전히 자신의 마음을 억압하는 것이 과연 미덕일까요? 시대가 달라졌다는 것은 단순히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나이 들어 무슨 연애냐는 말에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그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버리지는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문을 살짝 열어두고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늦가을 산에 올라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단풍이 절정을 지나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 시기. 많은 사람들은 그때를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려했던 계절이 저물고 이제 쓸쓸한 겨울만 남았다고요. 하지만 산을 잘 아는 분들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낙엽이 질 때가 오히려 산의 진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시기라고요. 잎이 떨어지고 나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드러납니다. 나무의 줄기가, 가지의 결이, 햇살이 땅에 닿는 모양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숲 전체의 구조가 한눈에 들어오지요. 울창한 잎에 가려 보이지 않던 산새의 둥지도, 바위 위에 핀 작은 이끼도 그제야 눈에 들어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젊었을 때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직장, 승진, 육아, 교육, 대출, 시댁, 친정, 친목 모임. 그 모든 것들이 울창한 잎처럼 우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바빠서 정신없이 살았고, 그래서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와 함께 인생을 걸어갈 사람에게서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볼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잎들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떠났습니다. 직장에서 물러났거나 곧 물러날 예정입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아 이것저것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상실의 계절이라고 느끼십니다. 비어가는 것들만 보이시니까요.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시기야말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많은 것이 보이는 계절이라고. 잎이 떨어져야 숲의 구조가 보이듯이 거칠애가 거쳐야 비로소 마음의 지도가 드러납니다. 나는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가? 나에게 사랑이란 무엇인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채우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이제야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류의 강물은 빠르고 세찹니다. 바위를 넘고 폭포를 만들고 소용돌이치며 흘러갑니다. 젊은 날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격렬하고 불안정하고 때로는 파괴적이기까지 하지요. 하지만 하류로 내려갈수록 강물은 달라집니다. 넓어지고 깊어지고 잔잔해집니다. 유속은 느려지지만 품고 있는 물의 양은 오히려 많아집니다. 중년 이후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젊은 날처럼 심장이 터질 듯 뛰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밤새 전화 통화를 하거나 비를 맞으며 달려가는 드라마 같은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깊고, 더 넓고,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표면의 파도에 휘둘리지 않고 깊은 곳에서 고요히 흐르는 사랑. 그것이 중년의 사랑입니다. 나무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봄에 꽃을 피우는 것만이 나무의 할 일이 아닙니다. 가을에 열매를 맺고 겨울에 뿌리를 단단히 하는 것도 나무의 중요한 일이지요. 오히려 겨울에 뿌리가 깊이 내려야 다음 봄에 더 튼실한 꽃이 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날의 화려한 꽃은 이미 피웠습니다. 여름의 푸르름도 지나왔습니다. 지금은 열매를 거두고 뿌리를 내리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 중에서 가장 귀한 것. 그것이 바로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일이 아닐까요? 늦가을 산의 아름다움을 아는 분이라면, 하류의 강물이 품은 깊이를 아는 분이라면, 겨울나무의 뿌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아는 분이라면, 중년의 사랑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아니, 어쩌면 젊은 날의 사랑보다 더 값지고 더 진실한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만남을 주저하시는 이유. 겉으로는 여러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무슨, 자식들 보기 창피해서, 건강도 안 좋은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모두 합리적인 이유들입니다. 하지만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의 눈에는 그 이유들 뒤에 숨겨진 더 깊은 두려움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인생에서 많은 것을 이루신 분들입니다. 사회에서 인정받으셨고, 가정을 꾸리셨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내셨습니다. 그런데 연애의 영역에서 누군가에게 거절당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매력이 없다는 걸 확인하는 꼴이 되면 어쩌지? 다가갔다가 무시당하면 얼마나 창피할까?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체면을 중시하며 자랐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망신당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도록 훈련받았지요. 그래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합니다. 거절당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 자체를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반복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혼을 경험하신 분들, 혹은 결혼 생활이 불행했던 분들께서 특히 이런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또 같은 실수를 하면 어쩌지? 결국 또 상처받게 될 거야. 사람은 안 변해. 나도 안 변하고 상대도 안 변해. 과거의 아픔이 미래의 가능성까지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한 번 화상을 입은 사람이 불 자체를 피하듯이.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불에 데웠다고 평생 따뜻함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적당한 거리와 조심성만 있다면 불은 여전히 우리에게 온기를 줍니다. 세 번째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좀 더 복잡한 감정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결국 그 사람을 잃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특히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들께서 이런 마음을 많이 품고 계십니다. 다시 사랑하면 다시 잃어야 해. 그 고통을 또 겪느니 차라리 혼자가 낫지. 이해합니다. 사별의 고통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느낌. 그 고통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으신 거지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미 혼자이신 지금, 여러분은 고통받지 않고 계신가요? 상실의 고통을 피하려고 사랑 자체를 포기했는데, 결국 외로움이라는 또 다른 고통 속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애착회피라고 부릅니다. 상처받을 것이 두려워서 아예 관계 자체를 피하는 것.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외로움과 공허함을 낳습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네 번째 두려움은 조금 다릅니다. 자신을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것. 이것은 가장 은밀하고 가장 파괴적인 두려움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 나는 매력도 없고 볼품도 없어. 좋은 사람은 나 같은 사람한테 관심 없을 거야.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것일 수도 있고 결혼 생활에서 받은 상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한 게 후회돼. 당신은 왜 그 모양이야? 다른 사람 아무나 붙잡고 살지 그랬어. 혹시 이런 말들을 들으셨습니까? 그 말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독이 되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독이.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악의적인 말, 혹은 여러분 자신의 왜곡된 생각이 만들어낸 거짓입니다. 모든 인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외모가 예전 같지 않다고, 경제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자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네 가지 두려움. 거절, 반복, 상실, 자격.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이 가장 크게 느껴지십니까?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움의 정체를 알아야 그것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마음의 장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년의 연애 앞에는 현실적인 벽들도 높이 서 있지요. 먼저 자녀 문제. 이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요? 창피하게 이 나이에. 상속 문제로 집안이 복잡해질까봐. 자녀들의 반응이 두려우신 거지요. 실제로 부모의 재혼이나 새로운 연애에 반대하는 자녀들이 적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를 잊었냐고 불효자로 몰아세우기도 하고 재산이 새 배우자에게 넘어갈까봐 노골적으로 반대하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낯선 사람이 부모 곁에 나타난 것이니까요. 익숙했던 가족 구조가 변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들은 여러분에게 자신의 연애나 결혼에 대해 허락을 구했습니까? 자녀들이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이 반대해도 그들은 자신의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인의 권리니까요. 그런데 왜 여러분만 자녀들의 눈치를 보아야 합니까? 물론 자녀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소통하고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삶 자체를 포기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도 결국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도 한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경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노후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데 연애를 하면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 새로운 사람과 만나면 데이트 비용이나 선물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을까? 혹시 내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은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드시지요. 현실적인 걱정입니다. 실제로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로맨스 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것은 연애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아니라 현명하게 연애해야 할 이유입니다. 처음부터 돈 이야기를 하거나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는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함께 산책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집에서 밥을 해먹는 것. 그런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중년 연애의 진짜 모습입니다. 건강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전립선 문제, 갱년기 증상. 이런 것들 때문에 연애가 부담스럽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신체적 친밀감에 대한 걱정. 예전 같지 않은 몸이 부끄럽거나 상대방에게 민폐가 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중년의 연애에서 신체적인 부분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서적 교감, 대화, 함께하는 시간이 더 중요해지죠. 그리고 서로의 아픈 곳을 이해하고 챙겨주는 것. 그것 자체가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요즘 무릎이 아프시다며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로 갑시다. 당뇨가 있으시니까 단 거 대신 과일로 준비했어요. 이런 배려가 젊은 날의 열정적인 표현보다 더 가슴을 울리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만남의 기회 문제. 만나고 싶어도 어디서 만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클럽에 갈 수도 없고 앱을 쓰자니 어렵고 소개팅이라고 하기에는 나이가. 맞습니다. 중년에게는 젊은 세대처럼 다양한 만남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동호회, 종교 모임, 봉사활동,
평생교육원.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새로운 인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데이팅 서비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회가 없다고 단정 짓지 않는 것입니다. 찾으려고 하면 기회는 보입니다. 포기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63세 남성, 김 선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김 선생은 5년 전 아내를 암으로 잃었습니다. 40년 가까이 함께한 아내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자녀들이 각자의 삶으로 돌아간 뒤 텅 빈 아파트에 혼자 남은 김 선생은 말할 수 없는 허망함에 빠졌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지? 누구를 위해 살지? 매일 아내의 빈자리가 눈에 밟혔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을 때마다, 거실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볼 때마다 아내가 앉았던 자리, 아내가 쓰던 물건들, 그것들이 김 선생의 가슴을 후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창 모임에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그분도 몇 년 전 남편을 여의었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외로움, 상실감, 남은 인생에 대한 막막함. 서로 너무나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김 선생의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 사람이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겠다. 문제는 김 선생이 너무 급했다는 것입니다. 만난 지 2달 만에 재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상대방은 당황했습니다. 아직 서로를 충분히 알아가는 단계인데 갑자기 재혼이라니. 하지만 김 선생의 눈에는 상대방의 당혹스러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외로움만 보였습니다. 그 외로움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만 있었습니다. 김 선생은 매일 연락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방이 바쁘다고 해도, 다른 약속이 있다고 해도, 나만 이렇게 외로운 건가요? 당신은 나를 안 좋아하는 건가요? 이런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김 선생의 사랑이 아니라 김 선생의 집착이 느껴졌던 것이죠. 연락이 뜸해지자 김 선생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매달렸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결국 그 여성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 선배님,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이렇게 급하게 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당분간 연락을 좀 끊었으면 합니다. 김 선생은 무너졌습니다. 아내를 잃었을 때보다 더 큰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역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 나이에 연애하려 했던 내가 바보지. 그 후로 김 선생은 더 깊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모임에도 나가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혼자 집에서 술만 마시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건강도 나빠지고 우울증 진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김 선생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연애를 시작하면 안 됩니다. 외로움은 연애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내 외로움을 채워줄 것이라 기대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 됩니다. 그리고 의존은 상대방에게 부담이 됩니다. 건강한 관계는 두 사람이 각자 온전한 상태에서 만날 때 가능합니다. 둘째, 속도 조절이 중요합니다. 중년의 연애는 젊은 날의 연애와 다릅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충분히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십 년을 각자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 간극을 좁히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셋째,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되 거절을 존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니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매달리고 집착하면 관계는 더 멀어질 뿐입니다. 김 선생의 이야기가 마음이 아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쩌면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 선생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창밖의 노을을 함께 바라볼 사람이 없는 그 쓸쓸함. 밤에 잠이 깨어 천장을 바라보며 느끼는 그 공허함. 여러분 모두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감정이지요.
우리 세대가 살아온 시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연애는 사치였고 결혼은 의무였던 그 시절, 자신의 행복보다 가족의 행복이 먼저였던 그 가치관,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형성했는지, 그리고 지금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자연의 비유를 통해 중년의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도 살펴보았습니다. 낙엽진 숲의 아름다움, 하류의 강물이 품은 깊이, 겨울나무가 뿌리를 내리며 다음 봄을 준비하는 것처럼 중년의 사랑도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의 마음속에 숨겨진 두려움들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 과거의 상처가 반복될 것에 대한 두려움, 또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신을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그 깊은 상처. 현실적인 장벽들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녀들의 시선, 경제적 부담, 건강 문제, 만남의 기회 부족. 하지만 그것들이 넘을 수 없는 벽은 아니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김 선생의 이야기를 통해 지혜롭지 못한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도 보았습니다. 외로움에 쫓겨 급하게 관계를 맺으려 하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래, 나도 새로운 만남을 가져볼까?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셨습니까? 아니면 역시 나는 아니야, 혼자가 편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어떤 생각이든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그 생각이 정말 자신의 생각인지 아니면 두려움이 만들어낸 변명인지 그것만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제 후반부에서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혜롭게 인연을 맺어 행복을 찾으신 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이 매력적인 중년으로 거듭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그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급한 마음에 상대방을 압박하다가 관계가 끊어지고 깊은 우울에 빠졌던 분. 그분의 이야기에는 후속편이 있습니다. 김 선생은 우울증 치료를 받으면서 상담도 병행했습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지요. 자신이 외로움을 참지 못해 상대방에게 매달렸다는 것. 사랑이 아니라 구원을 바랐다는 것. 상대방을 한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공허함을 채워줄 도구처럼 대했다는 것. 깨달음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이 김 선생을 변화시켰습니다. 김 선생은 먼저 혼자 있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려 하지 않고 외로움과 함께 있는 연습을 했습니다.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식당에 가고,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쓸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만의 시간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취미도 생겼습니다. 젊은 시절 좋아했던 사진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사진 동호회에 가입해서 출사도 다니고 사진전도 보러 다녔습니다. 뭔가에 몰두하는 기쁨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쯤 지났을 때 김 선생은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혼자였지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외롭긴 했지만 그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는 법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사진 동호회에서 한 여성분을 만났습니다. 예순이 간 넘은 분이었는데 조용하고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처음에 김 선생은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으로만 여겼지요. 함께 출사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인생 이야기, 가족 이야기,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이야기가 좋아서 나눴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김 선생은 깨달았습니다. 이분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는 것을,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있어도 괜찮다는 것을. 김 선생은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좋아합니다라는 말도 사귀자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하는 시간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났을 때 그분이 먼저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우리 이렇게 만나는 거 다른 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김 선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다른 분들 생각보다
제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어떠세요?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재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살면서 일주일에 서너 번 만납니다. 함께 사진을 찍으러 다니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산책을 합니다. 때로는 손자, 손녀 자랑을 하고, 때로는 몸 여기저기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드라마틱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김 선생은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사랑이 이렇게 편안한 것인 줄. 그때는 사랑하면 힘들고, 불안하고, 지치는 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지금은 달라요. 이분과 함께 있으면 그냥 마음이 놓여요. 그게 제일 좋아요. 김 선생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야 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견딜 수 없이 괴로운 상태에서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외로움을 참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연은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만나지는 것입니다. 억지로 상대방을 물색하고 조건을 따지고 계산하면서 만나면 좋은 인연이 되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인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식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꼭 재혼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꼭 함께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두 사람이 편안하게 느끼는 방식으로 관계를 만들어가면 됩니다. 남들의 기준이 아닌 자신들만의 기준으로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매력적인 중년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외적인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이에 외모가 무슨 소용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모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상대방을 위해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아끼는 마음이 외모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은 나는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메시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결함.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샤워를 자주 하시고 옷은 깨끗하게 빨아 입으시고 구취와 채취에 신경 쓰십시오. 나이가 들면 자신의 냄새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둘째, 옷차림. 화려할 필요 없습니다. 단정하고 깔끔하면 됩니다. 자신의 체형에 맞는 옷을 선택하시고 너무 오래된 옷은 정리하십시오. 꼭 비싼 옷이 아니어도 됩니다. 깨끗하고 잘 맞는 옷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건강관리. 매력적인 중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건강입니다. 꾸준히 운동하시고 정기 검진을 받으시고 식단을 관리하십시오. 건강한 사람에게서는 생기가 납니다. 그 생기가 곧 매력입니다. 이제 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긍정적인 태도.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 옆에 있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십시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도 아프고 세상도 각박하게 느껴지고 서운한 일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삶의 밝은 면을 볼 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둘째, 호기심과 배움의 자세. 나는 다 알아. 내 생각이 맞아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늙은 겁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지고 모르는 것은 배우려 하고 다른 의견도 경청하는 것. 그런 열린 자세가 사람을 젊게 만듭니다. 셋째, 유머 감각. 너무 심각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웃을 줄 알고 작은 일에도 웃음을 찾을 줄 아는 것. 그것이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넷째, 경청하는 능력.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것. 자신의 이야기만 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 이것이 좋은 관계의 기본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 남성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랜 세월 가장으로 살아오시면서 말하는 것에는 익숙하시지만 듣는 것에는 서투르신 분들이 많습니다. 상대방이 뭔가를 말하면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거나 심지어는 훈계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은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들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이해해. 이 세 마디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째,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야 합니다. 취미, 관심사, 가치관, 자신만의 것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기대어 살겠다는 자세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각자 자신의 삶이 충실한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것. 그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누군가를 만나든 혼자 살아가든 이제 그 관계를 어떻게 지속시킬 것인가? 이것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첫째, 적절한 거리두기.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서운합니다. 중년의 연애에서 이 균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만날 필요 없습니다. 매일 연락할 필요도 없습니다.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면서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상대방이 바쁘다면 기다릴 줄 알고 연락이 없어도 불안해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숙한 관계입니다. 둘째,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기. 어떤 관계든 갈등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완전히 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문제는 갈등 자체가 아니라 갈등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지 마십시오. 상대방의 인격을 공격하지 마십시오. 대신 자신의 감정을 나를 주어로 해서 표현하십시오. 당신이 잘못했어. 대신 나는 그때 서운했어라고 말하는 것. 이 작은 차이가 갈등을 해결할 수도 있고 관계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감사와 칭찬을 표현하기.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해주는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를 말로 표현하십시오. 고마워요. 덕분에 좋았어요.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해요. 이런 말들이 관계의 윤활유가 됩니다. 칭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좋은 점을 발견하면 말로 표현하십시오. 그 옷 잘 어울려요. 오늘 목소리가 좋네요. 그 생각 참 좋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칭찬에 인색해지기 쉽습니다. 의식적으로 칭찬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넷째, 추억을 함께 만들기. 새로운 것을 함께 경험하십시오. 함께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거나 전시회나 공연을 보러 가십시오. 공유하는 경험이 많아질수록 관계는 깊어집니다. 그때 우리 어디 갔었지? 거기서 뭘 먹었더라? 이런 추억들이 두 사람만의 역사가 됩니다. 다섯째, 각자의 가족을 존중하기. 중년의 연애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상대방의 자녀,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 그들과의 관계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친해지려 하지 말고 그들의 경계를 존중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기를 기다리십시오. 또한 상대방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질투하거나 불만스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상대방 인생의 일부입니다. 존중하셔야 합니다. 여섯째, 미래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기. 중년의 연애는 젊은 날의 연애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지, 재혼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닌지, 경제적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할 것인지. 민감한 주제지만 피하지 말고 이야기하십시오. 서로의 기대가 다르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미리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금까지 연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모든 사랑의 시작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선뜻 네라고 대답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 세대는 자기를 사랑하라고 배우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라고 배웠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에게 가혹합니다. 스스로를 비난하고 자신의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구를 억압합니다. 나는 충분히 잘했어.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눈을 바라보면서 말해보십시오. 나는 충분히 잘했어. 힘든 세월을 버텨왔어. 가족을 위해 희생했어.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어. 쑥스러우실 겁니다. 눈물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해보십시오.
그 말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닿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칭찬받지 못했던, 인정받지 못했던 그 내면의 아이에게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점도 실수한 것도 후회되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것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하는 걸까? 내 진짜 모습을 알면 실망하겠지. 언젠가 떠나겠지. 이런 불안이 관계를 방해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타인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래,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은 당연해. 나는 좋은 사람이니까. 이런 마음이 건강한 관계의 바탕이 됩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하십시오. 과거의 실수를 용서하십시오. 지금의 부족함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남은 인생을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만나든 혼자 살아가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남았다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중년의 사랑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 두려움을 넘어서면 새로운 세계가 열릴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무엇보다도 모든 사랑의 시작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난 지금, 예수는 인생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20년, 30년, 어쩌면 그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그냥 버티실 건가요? 아니면 두려움을 이기고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보실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시든 자기 자신에게는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충분히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창밖에 노을이 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그 노을을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혼자서도 괜찮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끼실 수 있다면, 그리고 언젠가 함께 바라볼 사람이 생긴다면, 그때는 그 사람과 함께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지혜를 나누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